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낭만주의와 민족문화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부산교대 전진성입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죠.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민족 문화에 대한 생각이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강연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이러한 민족주의와 민족문화에 대한 생각이 의외로 서구에서 우리에게 전파되어 온 그런 사상과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약간 좀 황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왜 서구에서 온 거냐.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상이 낭만주의고요. 낭만주의의 발원지, 원산지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영어로는 낭만주의가 로맨티시즘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로만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로맨틱하다 이러면은 뭐 지금 이 강연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막 눈이 멋있게 오고 있는데 눈이 오는 아름다운 뭐 전경 또는 뭐 바닷가에서 남녀가 이렇게 팍 뛰어오는 이런 거를 낭만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그 낭만주의에서의 낭만은 그런 것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쁜 으시시한 이런 분위기인데요. 왜 낭만주의라는 이런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 이게 이제 독일의 로만틱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로만틱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독일어 로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많은데 로만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소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낭만주의가 생겼던 19세기 초 그리고 조금 그 전에 18세기 말에 이 유럽의 특히 독일의 소설들이 대부분 대단히 비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독일 대문호 괴테 아시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주인공 베르테르, 독일어식 발음으로 베아타. 이 베아타는 이제 사랑을 갈구하다가 결국은 사랑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자살을 하죠. 아주 비극적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무슨 큰 뭐 남성으로서 이렇게 큰 무슨 대업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기껏 사랑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운명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자살하는 이런 주로 내용이죠. 비극적인 내용. 이런 비극적인 소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주로 이렇게 비극적 운명, 죽음, 실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이제 뭐 그냥 기분 나쁜 얘기지 이게 민족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당연히 의심을 품으실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근대 서양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대 문명으로 진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죠.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대혁명인데요. 그거를 좀 설명할 좀 한이 없고, 그래서 당시 귀족과 왕에 대해서 시민계층이 들고 일어서 갖고 결국은 왕의 목을 자르고 가지고 사회를 크게 바꿨는데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에 뭔가 어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신적인 흐름이 있었죠. 그 정신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몽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존 체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현실적으로 존재한 체제를 나의 주관적인 이성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의 나의 편견이라든가 이해관계 이런 걸 다 멀리 떨쳐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세상에 똑바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더 진보시키는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뭐 그렇대더라, 뭐 그런 거지 뭐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아주 능동적으로 바꾸는 이런 사상이 계몽 사상인데, 이 계몽 사상의 이 힘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크게 보면.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특히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힘으로 전 유럽을 석권하면서 유럽의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유, 평등, 우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는데, 이게 프랑스 입장에서 멋있는 거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유도 아니고 굴종이었고, 그래서 뭔가 이 다른 특히 독일 같은 옆에 있던 나라들은 뭔가 프랑스적인 그런 논리, 프랑스인들이 잘난 체하는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너희는 틀렸어, 그게 아니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었던 것이고, 바로 그 대안 논리로 나온 것이 낭만주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계몽 사상이 이성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 감성적인 것,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딱 뭐 머리도 따져갖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느끼고 이런 거지 뭘 그렇게 막 시시콜콜 따지고 그래, 라는 식으로 감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그야말로 이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우리의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 우리의 아주 끈끈한 공동체 이런 걸 강조하고, 그리고 당연히 자꾸 정치적인 개혁, 정치적인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낭만주의의 특징이고, 독일 사람들은 이런 낭만주의야말로 독일 민족의 정신, 원래의 독일 민족, 게르만족의 정신에 어울리는 거다. 그 프랑스 놈들이 얘기하는 뭐 자유니 이런 건 우리 민족이랑 안 맞아,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낭만주의를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는데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유명한 두 작가가 있어요. 토마스 만과 하이니히 만인데 둘 다 만이죠. 형제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하이니히 만이 형이고 옆에 토마스 만이 동생인데요. 둘 다 아주 뭐 대표적인 작가인데 그런데 이 두 형제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방향이 틀려요. 하이니히만 형은 그야말로 프랑스적, 계몽사상적, 계몽주의적 지식인이에요. 현실, 독일의 그 굉장히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현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고, 토마스 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보수가 우리나라 무슨 보통 우익 얘기하는 그런 냉전 보수 그런 거랑 상관없고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이런 자기 형인 하이니히만이 얘기하는 식의 그런 프랑스적인 개혁, 정치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오히려 어떤 굉장히 이게 소위 낭만주의적인, 문학적이고 미적, 심미적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학가였죠. 그러니까 토마스 마니는 독일적 그런 지식인 유형이라면 형인 하이니히만은 프랑스적 그런 참여적, 프랑스 말로 이게 앙가주망, 참여란 말이 있죠. 사회의 현실,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그런 식의 이제 지식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1918년에 토마스 만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필인데요.
소설도 아니고 그냥 수필이에요. 자기의 사상을 적은 건데 한 비정치적인 자의 고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자기 얘기한 거죠. 비정치적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낭만주의적인 그런 자기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요. 이 책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껏해야 무슨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 정치 체제나 바꾸고 그런 혁명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추구한 혁명은 그런 시시한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적인 혁명, 세상의 정신적인 구조를 바꾸는 혁명, 그리고 이런 미적인 사고, 이것이야말로 독일적 사고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기본 정형적인 스테레오타입과는 반대죠. 우리는 프랑스가 뭐 이렇게 좀 뭐 향수 뭐 이런 거에서 뭔가 이렇게 미적인 것 같고, 프랑스는 막 프로이센 군인이라서 막 이렇게 남성적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마스만이 생각한 건 오히려 프랑스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식의 그런 민족이라면 라틴 계통, 막 활발한, 그러나 독일식의 북방민족은, 게르만족은 훨씬 내면적으로 침잠해 있는 미적인 사고, 정치적인 사고보다는 미적인 사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토마스 만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걸 읽으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게 깊이가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 지식인들한테 엄청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유명한 자크 루이 다비드의 이제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폴레옹이 결국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막 이렇게 막 군사적인 힘으로 막 유럽에 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독일 지식인들은 저거는 그냥 폭력일 뿐이다. 저게 무슨 혁명이냐. 기껏 저런 정복 전쟁이나 하자고 혁명한 거야? 우리 독일 민족이 추구하는 건 저런 촌스러운 거랑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낭만주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딱딱한 얘기를 사상 그 자체보다는 문학과 회화, 그림과 건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죠.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대표적인 작가예요. 이 작가의 이 그림을 보세요. 일단 이건 비교해 보세요. 이 프랑스식 그림과 역사와 요 그림. 요거는 되게 분명하잖아요. 이것을 역사화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진이 없던 시절에 그냥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대관식에 참여했던 얼굴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요. 사진 찍었듯이. 뭔가 이렇게 분명한, 선이 분명한 이런 것이었다면 이 독일식 이런 그림은 뭔가 어슴푸레하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개혁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종교적이죠. 되게 종교적인 느낌. 아까 제가 토마스 만이 정치적 혁명보다는 미적 혁명을 얘기했다는데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 얼음바다라는 그림인데, 이 바다, 이게 이제 북극 바다에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배가 침몰하고 있죠. 배가 조그맣게 그려지고 있어요. 대자연 앞에서 배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배가 인간의 이성, 인간의 기술적인 문명,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라면 어쩌면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죠. 인간이 까불어봤자 대자연 앞에서 또는 대자연을 만든 신 앞에서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까불지 말자. 잘난 체 하지 마. 네가 뭐 조금 뭐 과학 좀 발전시키고 뭐 정치적으로 좀 개혁하고 이래봤자 대자연의 입장에서 또는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우스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이 그림은 이 낭만주의의 사상적 요체를 그냥 바로 가장 아주 있는 그대로 표현해준 그런 작품이라고 보입니다. 인간을 벌하는 신의, 그러니까
막 신의 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자연이 까부는 인간에 대한 막 신의 벌. 이제 종교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죽음. 왜 이렇게 죽음을 좋아하는지. 아까 베아타, 이렇게 자살. 이렇게. 삶보다는 죽음을 중시 여기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방랑객. 대자연 앞에 한 인간이 탁 서 있죠. 대자연과 마주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작품에서 눈여겨볼 게 뒷모습이거든요. 뒷모습.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되게 부각시켰죠. 인간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새 역사 창조. 이런 걸 강조했다면 이 그림은 그런 주체적 인간의 뒷모습을 보여주죠.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는 왜 이렇게 항상 뒷모습이야? 정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주체적 인간이 아니고 대자연과 마주 서 있는 근대 인간, 현대인의 표상이 아닌가. 외롭고 정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허탈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인간 앞에 펼쳐진 저편의 세계. 이것도 또 뒷모습. 석양 앞에 여인. 왜 그렇게 침침한지. 좀 밝은 게 아까 그 나폴레옹 그림 보세요. 얼마나 밝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이렇게 소위 이제 예술 사주로 신고전주의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선이 분명한데 이건 뭔가 이렇게 얼굴 표정도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석양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인데 돛담배 위에서 역시 또 얼굴을 제대로 안 보여주죠. 뭔가 이 뒷모습 그리고 저편의 세계. 어쩌면 이 그림은 되게 역사적인 감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저 편의 세계는 어쩌면 이 시기 19세기 초에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막 모든 게 무너지고 했던 이런 걸 체험한 이런 근대인들이 보는 과거 이 모습인 것. 이미 자기가 어린 시절 살던 과거는 이미 끝나버린 거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과거의 세계는 이제 끝나버리고 우리가 이제 향수, 노스텔지어를 느끼는 그런 세계가 된 거죠. 어떤 그런 과거를 잊어버린 인간이 느끼는 허탈함, 허무의식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시기가 더 현대로 가까워져서 19세기 말의 그림인데요. 아놀드 베클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독일어권이니까 뭐 같은 낭만주의 영향 속에 있는데요. 죽음의 섬. 이 그림도 아까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뭔가 수의를 입은 여인이 관을 배에 싣고 이상한 공동묘지 같은 섬으로 가고 있죠. 아까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에 비해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얼추 짐작할 뿐이죠. 뭔가 관을 싣고 뭐 이상한 섬으로 가고 있거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전후 맥락은 전혀 알 수 없죠. 낭만주의 특유의 오리무중.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하기도 하고 약간 종교적이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베클린의 그림 중에서 더 인상적인 것은
이 그림입니다. 더 인상적인 거는. 자, 이 그림에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폐허가 있죠. 폐허. 뭔가 이 건물이 대단했던 건물일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이 벽에 부조로 이렇게 인물도 표현되어 있고 뭔가 으리으리했던 건물인 것은 분명해요. 만만한 건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건물이 바다에 이렇게 씻겨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죠. 전형적인 낭만주의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간 밤 같기도 한데 저 위에서 달빛이 뭔지 알 수 없지만 무슨 조명 장치처럼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있고 저 새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 빛이 내려오고 있는 그 느낌이 더 부각되죠. 갈매기죠. 예. 뭔가 그 새를 통해서 그 빛이라는 느낌이 더 강조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거는 이 폐허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멋진 건물을 폐허로 만들고 있는 저 바다, 저 파도, 물결. 저 물결이 만약 그 상징하기에 인간의 운명 또는 더 나아가서 역사의 흐름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즉 아무리 위대한 무엇이라도 결국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인간의 운명 또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 죽고 파괴되고 폐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패시미스틱,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고방식이죠. 실제로 서구에서 근대 문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기존의 문명이 다 파괴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즉 모든 것이 폐허의 상태에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모든 과거의 것이 폐허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식, 그런 역사의식이 역사적 감각이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이 민족주의 또는 민족 문화에 대한 생각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뿌리, 이 민족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그냥 원래 그런 대로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똑같이 이렇게 살 때는 뭐 그런 걸 굳이 물을 필요가 없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이 무너진 이런 순간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우리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의 뿌리,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뭔가 그 불안한 느낌 속에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과거에 무슨 잔존물이 있긴 있죠. 뭐 유물도 있고 유적도 있고 뭐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 민족문화는 아니죠. 오히려 근대가 돼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그것을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은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죠. 물론 인류 문명 어디에나 자기의 뿌리에 대한 관심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 뿌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는 그것은 서구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근대 문명의 체험, 모든 것이 폐허화해지는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어떤 그런 체험 속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독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생각 속에서 결국은 자기네 소위 북방 민족, 이 게르만족의 민족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아주 거의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억지로나마 찾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면 사실은 자기와 다른 거랑 구별을 져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민족의식을 가지려면 소위 나쁜 일본 놈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있어야 사실은 그것과 대비돼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게 되듯이, 뭔가 이 독일도 이 나쁜 프랑스 놈들, 이런 위선자들, 이런 나쁜 놈들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대비돼서 그들과는 다른 우리 위대한 게르만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를 포함한 라틴 문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거죠. 정형적인 생각. 예를 들면 프랑스 놈들은 맨날 포도주나 처마시고 쾌락에 물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유토피아, 뭐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해서 조금 나은 국가, 이런 그런 아주 그냥 그 통속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 독일 민족은 그런 통속적인 생각,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훨씬 깊이가 있다고. 이런 생각으로 자기네 민족 문화를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되게 강화됐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교육자로서의 렘브란트라는 책이 있어요. 율리우스 랑벤이라는 제야학자,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제야학자, 원래 고고학과 미술사를 공부했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교육자로서의 렘브란트라는 책인데요. 렘브란트는 물론 네덜란드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 아니지만 크게 봐서 이제 북방, 게르만족에 속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이 북방 민족은 저 라틴계 저 남쪽 놈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정형화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로 이 렘브란트는 확실히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 얘기가 그럴듯하기도 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 젊었을 때, 중년일 때, 나이 들어서. 실제 보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은 뭐 코가 어떻게 생겼다, 눈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에서 그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뚜렷한 이목구비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 고충,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국 이 사람이 모든 게 파산했는데, 뭐 가족도 다 죽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때 모든 것을 다 놓은 그냥 허탈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고 정신적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이 프랑스와 뭐 이탈리아의 이런 라틴 계통 놈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환호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부분, 바로 서구 문명과 독일 문화의 이분법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미 칸트에게서부터 이런 이제 사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어의 시빌라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컬처, 사실 영어상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뭔지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말에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말은 분명히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일본이 독일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딱 느낌이 와요. 근데 영미권 사람들은 설명을 하면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 싫을 거예요. 이게 독일식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처 대신 독일어로 쿨투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명은 우리 어감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뭔가 도시적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뺀질하고 뭔가 세련된 이런 느낌. 그러나 문화는 그야말로 민족 문화, 뭔가 이렇게 뭔가 우리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 이런 데 깊이 뿌리 박아서 이렇게 오랜 장기간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느껴져요. 우리 어감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것이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분법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프랑스나 이런 놈들은
그냥 외면적인 문명, 그런 거에 비해서 독일 문화는 뭔가 깊이 있는, 아직도 종교적인 신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아직 발전은 덜 됐지만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있고, 사실 우리는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 독일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독일이 막 성장하기 전에 오랫동안 프랑스에 비해서 후진국이었거든요. 그건 뭐 여러 또 서양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17세기에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카톨릭 구교와 개신교,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 막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고, 근데 그 전 유럽이 소위 세계대전을 벌이는데 그 적전지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유럽의 중간인. 독일이 완전 파괴되고 막 시체들이 썩고 그래서 흑사병도 돌고 이러면서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일찍부터 통일국가 이러는데 독일은 막 수백 개의 나라로 갈려져 갖고 힘도 작고, 그래서 뭐 마을마다 왕이 하나씩 있고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힘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뭔가 프랑스에 대해서 약간 눌리는 느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독일 지식인들이 항상 파리 한번 갔다 오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국의 지방 도시에 있다가 뉴욕 갔다 오면 이제 이거 뭐야? 나는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느끼는 거. 그런 걸 느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골 사람들이 대안적 사고가 뭡니까? 자기 정당화. 저 뺀질거리는 놈들, 저 놈들은 정신이 썩었어. 겉으로 옷은 화려하게 입었을지 모르지만 정신머리가 썩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뜨겁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뜨겁고 말이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그게 문화죠. 독일 문화. 끈끈한. 그리고 프랑스 놈들의 얄미운 문명. 이런 대비 구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설파한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프랑스라고 다 뺀질거리고 다 뭐 개인주의고 그렇겠어요. 이건 이데올로기인데. 이거 그 전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이제 19세기에 정착이 됐지만 그것이 이제 20세기가 되면서까지 계속 이어지죠. 20세기가 돼도. 물론 20세기에는 모든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19세기의 낭만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이 서구 문명과 독일 문화라는 이런 이분법은 사실 성립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억지로 이 이데올로기를 또 새롭게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이어가는데요. 사실 이 서구 문명과 이 독일 문화라고 하는 이런 구도는요, 독일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구도 자체가 전파돼요. 예컨대 러시아에도 이런 생각이 전파돼서요.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보면은 항상 그런 구도죠. 얄미운 서구 문명, 신을 잃어버린 무신론에 빠진 이런 서구 문명과 러시아 이 정교의 아주 깊은, 뭔가 조금 무지막지하고 뭔가 좀 덜 발전됐지만 뭔가 깊은 신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은 이런 러시아 정교의 문화, 이런 대비 구도가 항상 나오거든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이런 데서도 나오는 까라마조프 그 가문의 그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서구 문명에 빠져 있는, 특히 둘째 형, 뭔가 똑똑하고 막 잘난 체하는 이런 형, 아주 전형적인 서구 문명에 빠져 있는 이런 대비와,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이 표방하는 뭔가 이렇게 약간 바보 같고 계산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순수한 러시아 문명, 이런 구도가 있고, 이것이 일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조금 이따 이제 일본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사실 한국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와 동양을 자꾸 이분법으로 나누면서 서양 문명과 다른 우리 끈끈한 뭔가 훈훈한 동양 문명,
깊이 있는 정신 문명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사실은 독일에서 유래된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독일 얘기를 마저 하면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졌어요. 사실 이때는 뭐 서구 문명과 독일 문화라는 이분법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독일이 뭐 미국 다음에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였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구도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걸 이어갔고, 1차 세계대전 때도요, 영국과 독일이 싸울 때도 독일이 또 그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 뭔가 얄팍한 앵글로색스 문명, 장사꾼 문명, 세계에 가서 장사나 해먹는 장사꾼 문명과 영웅적인 독일 정신과의 싸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었죠. 나중에 그거를 일본이 그대로 배워갖고 2차 대전 때 썩어 빠진 양키 문명대 동양 문명 정신을 대변하는 일본 문명,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1차 대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치렀으나 이제 졌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전쟁이 진 다음에 이런 낭만주의적인 이런 분위기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표출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토 딕스라는 유명한 이런 작가가 그린 참호라는 작품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1차 대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은 거의 불사신인지 막 그 참호 속에서 막 그림을 그려요. 막 뭔가 이뭐 정말 이렇게 강성이죠, 강성.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막 총도 몇 발 맞고 있는데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 참호에 이렇게 폭탄이 대포알이 터진 다음의 장면이에요. 모든 것이 쑥대밭이죠. 저기 보면은 뭐 원숭이도 매달려 있고요. 뭐 사람의 피에서 나온 고름과 뭐 무기와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어쩌면 아까 그 폐허의 그림, 아까 카스파 다비드의 얼음바다를 연상해도 좋을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까불고 전쟁하고 뭐 했지만 결국은 대자연 속에서 용해돼 버린 거죠. 이제 뭐 원숭이 시체와 인간의 시체 차이도 없어요. 뭐 총, 무슨 무기, 쇳덩어리와 인간의 시체 차이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자연의 일부로 용해되어 버리는 이런 순간을 그린 것인데,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그 느낌이 이어지죠. 또 허무주의.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도 또 아주 유명한 작가죠. 안젤름 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림도 그리고 또 설치도 하고 이러는데, 이 작품 이름이 뉘른베르크라는 작품. 뉘른베르크가 나치 전당대회 하던 도시거든요. 완전 나치 도시거든요. 대표적인 나치 도시. 나중에 나치 전범 재판도 뉘른베르크에서 했는데, 이 뉘른베르크라는 일부러 이름을 붙인 거죠. 실제로 그림에 뉘른베르크에서 가져온 막 건초더미 이런 거를 그냥 그림에 붙였어요, 실제로. 식물을 막 붙여놓고, 뭔가 역사가 그냥 자연 속에 융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해돼 버리는 거예요. 탈역사, 소위 포스트 히스토아라는 말이 있는데, 탈역, 모든 역사가 뭐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대자연 속에서 폐허로 그냥 용해되어 버리는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유명한 그림이죠. 독일 민족 전통, 유명한 뭐 군인, 뭐 비스마르크, 뭐 정치인, 철학자 피히테, 헤겔, 뭐 하이데거, 뭐 독일 역사상 유명한 정치인, 군인, 뭐 예술가, 학자, 대표적인 사람들 이렇게 나열하고 위에 횃불로 다 불로 지져버려요. 다 불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독일 민족 전통을 완전히 이제 그냥 불태워버리는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그림이죠. 어쩌면 그동안 독일이 게르만족의 북방 문화, 서구 문명과는 구별되는 독일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 최종 결론이 모든 것이 불 속에 타버리는. 근데 이거 자체가 또 낭만주의적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독일의 어떤 민족 문화에 대한 생각이, 이건 굉장히 그 자체는 독일적이지만
전혀 맥락을 달리하는 이제 동아시아로 이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이게 또 해서 확 변해서 아예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교토에 있는 가스라리큐입니다. 저도 코로나 바로 막 시작될 때 아직은 여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뭐 일본에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간 김에 이게 교토에서 이제 여기를 오랫동안 마음 먹고 하다가 이제 방문했는데 여기는 미리 예약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스라리큐인데 개수나무 있는 이궁, 별궁이죠. 그러니까 별장이죠. 황제의 별장. 근데 황제의 별장치고는 되게 소박해요. 그렇죠. 일본. 요즘은 천황이라고 그러고 일본 황제 일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낮춰서 일왕. 네. 근데 어쨌든 이 황제의 별장이면 뭐 의리의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막 무슨 농부의 무슨 집처럼 일부러 사실은 뭐 농부의 집집은 너무 좋지만 어쨌든 굉장히 소박한 느낌을 자아내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훌륭해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가? 의외의 사람이 이 곳을 이상한 방식으로 극찬했어요. 바로 브루노 타우시라고 하는 독일 건축가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뭐 이 사람 혼자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식의 아파트의 그 창안자의 한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를린의 1920년대에 지은 그 후펜 아이덴티들룸 그래서 이렇게 말발굽형 단지, 말발굽처럼 생겼잖아요. 말발굽 단지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아파트의 아주 그 원조로서 되게 유명한 그런 건데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 모더니즘 건축가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극찬했다는 게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찾는 건축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뭐야? 도대체 무슨 논리인 거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일본 문화를 사랑했죠. 이 사람이 좌파예요. 좌파여가지고 나치 때 망명을 가서 일본에 몇 년간 있으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제 그게 일본어로 번역돼 갖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일본 문화사관이라는 책인데 이때 사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적 견해라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나의 개인적 관점이라는 책인데 일본 문화사관 여기서 이제 이 가스라리큐 개수나무 이궁 별궁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내가 찾는 건축이다. 바로 뭐냐? 자기가 얘기한 현대 건축은 쓸데없는 장식 같은 게 없는 있을 것만 있는 즉 아름다움이 장식으로 아름다움을 내는 게 아니고 가장 기능적인 것이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기 현대 건축의 원류이고 바로 이 가스라리큐야말로 그것이다. 쓸데없는 것을 배제한 가장 소박한 아름다움. 사실 일본 건축 보면 우리 같은 단청이 없거든요. 나무의 재질 이런 걸 그대로 살린 게 있고 뭐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높이 평가한 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옛날 건축물이야말로 자기가 찾는 바로 현대 건축의 원형이다. 그래서 사실 일본 건축을 높이 평가한 건 이 사람만은 아니고 그 미국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도 그 대표적인 그 현대 건축가인데 그 사람도 완전히 일본파죠. 일본파. 그랬는데 뭐 정말 일본 건축이 좋은지는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듯이 아주 기분 좋았죠. 세계적인 건축가가 역시 우리를 이해하는군. 역시 우리 민족은 대단해.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일본도 처음에는 이 문명, 문화 이 개념을 별로 구분 안 해서 썼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렇게 문화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해요. 문명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독일식 이런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브루노 타우스는 물론 이제 20년 되니까 약간 후긴 하지만 그런 식의 구도에 딱 맞는 생각을 한 거죠. 즉 화려한 그런 막 이렇게 그런 장식 있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소박하면서 강직하면서 뭔가 깊이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 독일 민족의 또는 일본 민족의 민족성이다. 그게 일본 민족 문화의 잘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뭔가 우리가 우리 민족 문화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왜냐면 그 논리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막 백이민족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막 꾸밈이 없고 순수한 이거를 이제 사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생각하던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런가는 뭐 제가 판단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도로 독일과 일본 문화가 기묘하게 결합된 거죠. 기묘하게.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의 민족 문화, 민족적 정체성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근대에 새롭게 창조해 간 거죠. 그 사실은 우리의 한국의 민족 문화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소위 민족 문화라고 하는 민족 문화라는 표현도 일본 사람들이 쓴 표현이에요. 이런 독일식 표현을 번역한 거지만 이 민족 문화라는 것도 사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지 정말 일본 민족 문화가 따로 뭐 하나가 딱 있었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자기네 민족적 정체성을 상상해낼 때 의외로 독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네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 니주밭이에요. 일본 도쿄에 가면은 황궁이 있죠. 황궁의 안에는 당연히 민간인 들어갈 수 없고 국빈만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저 바깥에서 저 다리 보는 게 다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저것이 외국인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저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누구나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전형적인 독일식 네오르네상스식의 양식의 다리거든요. 베를린 가면 좀 비슷한 것만 여러 개 있어요. 어떻게 가장 일본적인 장소에서 독일식으로 저걸 만들었는가. 사실은 니주바시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거라기보다는 저 뒤에 다리가 한 더 있거든요. 이중교인데 그 다리는 그 등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독일에서 다 가져왔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있지 않고 나고야 근처에 메이지무라, 메이지촌이라는 그런 것을 메이지 시대 건물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를 이제 이전에 있는데 어쨌든 되게 독일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체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근대가 되면서 새로운 근대적 일본인의 정체성을 이런 독일식으로 배워가지고 자기네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죠. 되게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데올로기.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비시키면서 자기네 민족 정체성을 만든 그 논리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네 정체성을 만들어간 거죠. 19세기 끝날 무렵에 일본 최초의 건축사가인데요. 건축의 역사를 연구하는 걸출한 학자인데 이토 주타라는 사람이 자기의 박사 논문 호류지 건축론인데 호류지가 우리 법융사죠. 담징의 벽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이토 주타는 담징의 벽화는 관심 없고 이 호류지야말로 법융사야말로 일본 고대 건축으로서
일본의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일본적인 그런 일본의 원료라고 생각하는 이런 호류지가 저 모든 비례에서 에트루리아는 고대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거지만 뭐 크게 봐서 그리스 문명이라고 본다면 고대 그리스 문명과 고대 일본 문명이 세계의 두 축이었다는 거죠. 해도 너무하죠. 해도 너무해. 19세기 말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거 높이 평가해요. 야, 이 정도 뭔가 상상을 해도 이 정도 스케일로 해야 된다. 예, 예, 이게 이왕 좀 사기치려면 이 정도 사기쳐야죠. 근데 정말로 꿈이 컸어요. 일본 옛날 제국 만들 때. 그래서 자기네가 중국 영향받은 게 아니다. 중국 영향은 나중이고 오히려 이 세계의 두 축이 일본과 그리스였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건 전통의 날조죠. 전통의 발명. 이런 식으로 자기네 과거와 민족 정체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이토시타가 그 우리 조선 총독부 청사 우리가 김영삼 정권 때 없앤 중앙청 그 건물의 입지를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거기다 짓자고. 그리고 황궁 앞에 짓자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경복궁 앞에 짓자고 한 사람.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스케일에는 경복궁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낡은 아시아 문명. 그런 것 따위는 관심 없고 고대 그리스 문명에 시작된 서양 문명과 고대 일본에 시작되는 동양 문명의 두 개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웃기죠? 근데 웃기지만 야 정말 스케일이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 너무 스케일이 작아서 조상보다 못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일본에 대한 이런 이상한 미화는 사실은 일본인들 이렇게 잘난 체하게 만든 그 근거가 그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요. 아까 브루노 타우트 얘기했지만 서양의 그 좌포니즘이라고 있거든요. 좌포니즘. 일본주의죠. 이상하게 다른 비서구 세계는 우습게 여기면서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미화하는 그런 관점. 좌포니즘이죠. 물론 뭐 원래 좌포니즘의 뿌리는 사실은 중국주의예요. 중국. 친화제리 그래서 18세기까지는 중국을 흠모하다가 중국 도자기 중국을 흠모하다가 사실은 중국이 망조가 들어가면서 그 대체로 일본에 대해서 간 건데 어쨌든 간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본을 원래의 모습보다 더 미화해서 보는 그래서 마치 일본이 아까 그 현대 건축일수록 그렇지만 서양이 앞으로 서양의 미래의 어떤 모범을 일본에서 오히려 보는 이런 이상한 관점 이런 걸로 일본을 너무 띄워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또 업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정말 잘났어 이래갖고 또 그 서양의 그런 생각 그대로 받아서 또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이런 자포니즘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프랑스 문예학자인 롤랑 바르트가 지은 기호의 제국 번역돼 있어요. 기호의 제국. 이 책이 뭐 전형적이죠. 이 책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썼는데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가 서론에서 얘기해가 내 마음대로 쓴 거다. 일본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야말로 일본에 대한 이상한 환상 그냥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자기가 일본어도 잘 모르고 뭐 모르니까 그냥 모든 게 기호로 보이는 거죠. 기호.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기호로 가득 찬 나라인데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그릇된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문명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컨대 젓가락 쓰는 걸 얘기하면 사실 젓가락 우리도 쓰는데 일본만 쓰는 건 아닌데 젓가락을 얘기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을 분해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일본인들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뭐 포장한 거 보면 서양 사람들은 내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포장은 둘째 문제인데 일본은 포장 보면 막 큰 상자에서 보면은 하면 또 상자가 있고 또 상자가 또 상자 있고 결국 상자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내용물은 요만한데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서양인들은 내용에 매달리느냐. 일본식 형식주의를 배워야 된다. 뭐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인사할 때도 막 지나치게 막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서양인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양인들 형식주의를 배워야 된다. 너무 내용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본의 눈을 봐라. 서양인들은 눈이 온폭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그냥 평면 속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 서양인들은 자꾸 이렇게 눈에서 내면의 뭐를 찾고 하는데 그게 다 환상이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헛된 내면적인 거 이런 거 찾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게 전형적인 건데 어쨌든 이건 이제 물론 20세기 후반에 나온 거지만 이런 생각이 이제 일본인들을 당연히 자극하고 뭔가 그야말로 소위 자뻑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이 대동아 공영권, 일본이 중심이 되는 사실 새로운 동양의 세계 이런 것을 꿈꿨다가 폭삭 망했죠. 근데 아주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죠. 일본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전후의 일본에서도 여전히 그런 대동아 공영권과 이 대동아 전쟁의 그런 환상을 버리지 않았던 이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시마 유키오. 이 사람은 독일 문학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필. 토마스 만,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만을 아주 좋아하는. 되게 토마스 만적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는 되게 미적인 거예요. 미적인 거죠. 되게 이렇게 의례적인, 형식주의적인, 뭔가 정치는 하나의 제사가 돼야 돼요. 뭔가 이렇게 무슨 법 제도를 바꾸고 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현대 일본이 결국은 미국의 그 핵 우산 아래 들어가면서 너무 유약해지고 뭔가 원래 그 일본의 남성적인 그런 문화를 잃어버리고 여성화됐다. 이러면서 남성적인 군국주의 일본의 원래 이런 패기를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원래 이 사람이 몸이 되게 약해서 전쟁에도 못 나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오히려 자기의 그 컴플렉스가 됐는지 막 보디빌딩을 막 엄청 해가지고 막 근육질 자기도 키운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했죠. 자기 주변에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자기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남성들의 군단을 만든 거예요. 독일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상한 조직, 약간 파시스트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사 훈련도 실제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치죠. 결국은 1970년에 그 육상자위대 그 총감부 건물을 이렇게 습격해 갖고 그 자기 부하들이랑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감을 감금하고 또 거기 이렇게 몇 명 막 사상도 입히고 이런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건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죠. 일본은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다시 재무장하고 원래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이제 의식을 치르죠. 유명한 사건 중에서 할복해서 죽죠. 아주 일본 극우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건인데 되게 낭만주의적이죠. 미적이죠. 물론 토마스 만이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그것의 일본적 변종이죠. 되게 독일식 그런 어떤 그런 것인데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조건 외래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뭐 우리 걸 버리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족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화는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그게 고정돼 있으면 그건 나쁜 거죠. 사실. 아니 뭐 불교가 뭐 한반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나요? 뭐 유교가 만들어졌나요? 뭐 원래 거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뭐 무당뿐이 없는데 사실 그것도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라고 치면 뭐 원래 게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원래의 뿌리를 이루면 안 되고 지금 특히 다문화 시대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니까 다문화 사회가 되더라도 우리의 뿌리를 잃지 말자 자꾸 이러는데 이제 뭐가 뿌리인지 모르겠어요. 문화라는 건 항상 새롭게 이렇게 탄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그 전에 일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죠. 그 전후의 작가인데 사카구치 안고라는 소위 무례파라고 불리는 되게 무례한 사람들인데 이 무례파 작가에 속하는 이런 굉장히 반항적인 작가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또 글을 썼어요. 일본 문화사관. 아까 브루노 타우트의 제목을 일부러 똑같이 써가지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뭐 민족문화? 헛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특히 지적했어요. 료안지 교토에 가면은 여기 뭐 도교의 사상을 이렇게 돌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모래를 이렇게 빗으로 쓸면은 막 이렇게 자연의 그대로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제 특히 브루노 타우스 이걸 되게 높이 평가했고 이 도교적 사상을 표현했다고 했죠. 일본적 정신으로 이게 되게 이제 숭상받는 곳인데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 사카구치 안고가 그게 무슨 동양 정신이냐. 돈 없으니까 돌 몇 개 갖다 놓은 거 가지고 확 부셔버리고 기차역죠. 사람들 도움되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어쩌면 맞는 말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문화유산을 다 아마 없애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의 얘기하는 거는 괜히 이상한 이데올로기 갖지 말자는 거죠. 뭐가 무슨 동양 정신이고 무슨 뭐 다 시대에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고 뭐 그것을 잘 보존하는 건 좋겠지만 이상한 이데올로기 갖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일본에 있었던 거죠.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데.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얘기를 좀 가면요.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 일본식의 이런 민족 문화에 대한 생각이 뭐 당연히 식민지 시절을 거쳐서 우리나라한테도 왔죠. 근데 우리는 근데 그 대상이 역설적으로 일본이었고 그 반대하는 대상이 일본 놈들과는 다른 우리 민족, 수사 민족. 얄미운 일본 놈들과는 다른 우리의 그 끈끈한 우리 한국 민족.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사실 쓰던 그거를 그대로 뒤집어 갖고 일본을 반대상으로 놓으면서 우리의 민족 문화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논리는 사실은 우파들의 논리일 수도 있고 좌파들의 논리가 될 수 있고 그때 시대에 따라서 좌우가 다 이런 민족 문화의 그런 논리를 활용했는데 지금 이 신학철의 모넥이라는 작품은 이거는 좌파들이 이런 민족 문화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차용한 이런 사례죠. 신학철은 대표적인 민중미술 작가죠. 민중미술 요즘도 있어요. 민중미술 작가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졌는데 1980년대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싸우면서 미술가들도 이제 맨날 서양 미술 뻔따고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 민중의 이런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그리자. 이러면서 이제 민중미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가 신학철인데 그것도 신학철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모넥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국가보안법. 왜냐하면 이 남쪽은
막 저 뭐 양담배, 저 미국 로켓 성조기 뭐 탱크, 그리고 헐벗은 민중들 막 이렇게 있고, 저 위는 막 춤추고 있고, 백두산 막 지상 낙원이야. 이거 완전히 용공 좌익사상이다 이래서 국가보안법에 걸렸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해석은 좀 너무 그렇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치가 예술에 나서가지고 막 법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무슨 북한을 찬미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되게 폐쇄적인 민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꼭 뭐 북한을 찬미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밑을 보면 분명히 밑은 외세의 영향, 양담배 성족이 막 이렇게 뭔가, 그리고 막 민중들은 고통에 빠져 있고 막 이런 거고, 저 위쪽을 보면은 민족 문화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그쵸, 하나의 그러니까 그 상징들이 있는데, 밥, 민족 문화, 그리고 민중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영토 백두산, 영토와 사랑과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갖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행복하다는 거야. 외국 놈들 안 오면 우리끼리 행복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물론 80년대의 맥락에서 이해가 돼요. 80년대 맥락에서 막 사실 미국이 그 독재 정권을 은근히 비호하고, 사실 이런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이런 비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폐쇄적인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사고방식이 과연 올바른 사고방식일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과 달리 이응노의 군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1986년도로 알고 있는데 약간 부정확해서 제가 80년대로 했는데, 이게 연작이 있어요. 연작이 있는데, 이응노 작가는 제불 화가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문인 화가예요. 그러니까 한국화를 현대화로 이렇게 승화시킨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가서 이 동양 한국의 이 문인화를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고초를 겪으셨죠. 소위 동백님 사건이라고, 그것에 연루돼 갖고 한국에 강제로 끌려와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동백님 사건이라는 것은, 백님이라는 게 베를린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고, 동베를린 사건,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을 엮어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연계돼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들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납치해 왔어요. 이게 대단히 외교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막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윤희상 그 작곡가 내놓지 않으면 국교 단절한다까지 막 나가가지고 이제 결국 다 방면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때 끌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 풀려나갔고 프랑스에 돌아가서 이제 그 아픈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죠. 1980년 한국 광주에서 그런 일이 학살이 벌어졌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가볼 수도 없고 그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군상 연작을 그린 거죠. 광주가 연상되기도 해요.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신학철의 모내기와는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지금 제가 저기 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의 폐쇄적인 흐름이 아니라 서로 엉켜 있는데, 그렇다고 혼자 고립된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대동세상이지만 그게 하나의 딱 꽉 짜여진 구조의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 심지어 뭐 외국인이라도 같이 이렇게 거기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공동체.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야말로 한국 민족 문화가 있다면, 한국 민족 문화가, 저 민족 문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독일을 거쳐서 일본으로 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그런 폐쇄적인 자뻑의 민족 문화. 우리는 뭔가 달라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우리끼리는 항상 좋아라는 식의 그런 민족 문화는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한때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 맥락은 이해는 돼요. 우리가 너무 되게 이렇게 막 열세에 몰려 있을 때 그래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뭐 10분 이해가 되지만 지금 한국이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마당에 억지로 자긍심을 갖는 게 필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인류 보편적인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에요? 된 거야?